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보수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안전점검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과 선생님들이 풀이하셨던 1차 퀴즈랑 학습평가에 대한 오답풀이 교육을 하게 될 박한비 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 자료 먼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점검 보고서 모니터링 피드백 및 퀴즈 오답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우리 주변의 예시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올 초 진행했던 온라인 교육 학습 평가에 이어서 최근에 실시된 1차 퀴즈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핵심 요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서 자주 틀리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서 작성 순서인 기본사항, 체크리스트대로 설명드릴 거고, 자주 궁금해 하시는 재점검 요청, 그 외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사항입니다. 점검 거부나 리모델링으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 시설명 뒤에 가로한 점검 불가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경로당이 문이 닫혀 있어 내부 점검이 불가하다면 국토경로당 괄호 내부 점검 불가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원이 모니터링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설물 명이라 점검 불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은 그것을 고려하여서 보고서를 평가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승인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점검 데이터로서 가치는 사실 없기 때문에 보고서 평가 점수는 고득점 받기는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과 통화하신 후에 시설물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시설물 주소 중 상세 주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세 주소는 말 그대로 상세 주소인데요. 처음 시설물을 등록하실 때 작성하시는 주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된 주소에서 지상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지상 1층을 상세 주소에 입력해 주셔서 정보를 추가해 주시고 아파트처럼 조회된 주소에 여러 건물이 조회될 경우에는 관리동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상세 주소에 시설물 명이나 지번을 추가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된 데이터로서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 마감재입니다. 주요 마감재 중 지붕 마감재를 종종 안 적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고서 생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시설물 개요로 돌아가셔 가지고 수정이나 입력이 가능하니까 지붕이나 옥상 점검 시에 마감재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3층 건물 중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 3층이 상가인 경우처럼 층간 용도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검 불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옥상을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은 주통로나 계단이나 옥상 같이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면 점검을 하셔야겠죠. 네, 다음은 전경 사진입니다. 왼쪽의 예시 사진처럼 전경 사진은 최하단에서 최상단, 정면, 측면, 주변이 모두 보이게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오거나 명패만 촬영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멀리서 찍어야 해서 도로에서 촬영하는 그런 무리한 촬영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꿀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은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 광각 사진 촬영 방법입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가로 촬영 기준 화면 우측에 1X 버튼을 누릅니다. 기종에 따라서 아래 사진처럼 산이나 나무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0.5X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광각 카메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거리라도 좀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사진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문의는 양호한 상태더라도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네, 양호한 상태더라도 사진은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시하시는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의무점검으로 인정되어서 양호한 상태더라도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손상 사진을 찍었을 때 손상 주변부나 크기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른쪽 부적절 예시에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질감을 봐서는 타일인데 손상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금이 간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손상 주변부도 파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을 올리실 때는 중복 사진은 최대한 업로드를 해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시설물이 굉장히 조그마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복 사진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중복 사진은 업로드를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메모입니다. 사진에 따른 메모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같은 균열이라도 위치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르고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 체크리스트별로 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과 메모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체크리스트와 총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모 정보가 없다면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 찍으신 건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를 작성하실 때 양호한 경우 위치까지는 필수로 입력해 주시되 부위까지는 적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주의 불량인 경우에는 손상 내용까지 전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메모를 길게 입력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정성스럽게 길게 메모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왼쪽 사진처럼 메모 내용을 저희 쪽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처럼 위치랑 부위 그리고 손상 내용 그리고 손상 내용의 치수를 작성하셨다면은 괄호 안에 치수까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모 정보 입력하실 때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치, 부위 내용에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치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신 공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인 경우 거실, 화장실, 계단실과 같은 실 이름이 될 수 있고요. 외부라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정면, 좌측면, 배면, 우측면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상 부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선생님이 찍으신 피사체, 즉 바닥, 벽체, 계고부, 난간, 도, 기둥, 천장과 같이 이런 거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상 내용은 손상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는 건데 균열, 전도, 누수 흔적, 타일 탈락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손상 크기를 재셨다면 손상 치수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점검 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점검 요청을 왜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점검 보고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에 필수 점검 항목이 빠져 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사실 점검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열심히 현장을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지 않으시면은 시설의 실제 안전 상태는 오직 점검자, 선생님 본인만 알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리원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나 지자체에서도 보고서를 보고 시설 안전 상태에 따라서 시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점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재점검 사유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점검 실시하기, 점검 실시 목록, 재점검 요청 시설물 하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시고 재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확인 사항이 있고요. 시설물명, 주소로 기입하진 않았는지, 사진 개수가 부족하진 않은지, 메모 기입을 착실하게 해주셨는지, 별다른 사유 없이 실내 점검을 하신 경우는 아닌지, 그리고 정기, 소방 점검 사진만 올리신 건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시설물당 반기에 한 개의 보고서를 생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검 주기가 너무
짧게 되면은 시설 사용자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동행점검원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같이 점검하시는 분을 동행점검원으로 등록하셨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팀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현행화 해주셔야 하고요. 마이페이지 동행점검원 접속을 하시면 동행점검원을 새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수정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동행점검원은 작성하시는 보고서마다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보고서의 점검자 정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 후에도 생성된 보고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동행점검원 등록 확인 방법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FMS 시스템에서 동행점검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FMS 로그인 후에 오른쪽 상단 햄버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마이페이지 동행점검원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동행점검원 이름을 검색해 주시고 조회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파란색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을 문의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로 쓰시는 핸드폰 기종이 갤럭시라서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가장 먼저 인터넷 앱을 켭니다. 네이버, 웨일, 기본 인터넷 앱 등등 많겠지만 크롬이 저희 시스템이랑 가장 호환이 잘 돼서 크롬을 추천드리고요. 크롬을 접속해서 PC를 검색해 주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점점 버튼, 이게 더보기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하단의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폰은 하단과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 앱만 바로가기 아이콘이 등록이 되더라고요. 사파리 앱을 실행해 주시고 www.fsms.or.kr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가운데 이렇게 공유 버튼, 이렇게 생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아래로 스크롤 해주신 다음에 홈 화면에 추가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평가 오답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2025년 스마트 매니저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원에서 진행한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학습평가가 있었죠. 온라인 교육 학습평가와 1차 퀴즈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문제는 생소한 개념도 있었고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하인리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하인리 법칙이 어떤 거냐? 이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큰 사고는 절대 갑자기 뚝 떨어지듯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를 연상시키면 쉬운데요. 도미노 맨 끝에 있는 큰 조각이 쓰러지기 전에 그 앞에 여러 개의 작은 도미노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죠. 즉 300번 정도의 작은 이상 징후가 발생되고 그 이후에 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마침내 한 번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렵다면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가끔 작은 통증이나 이상 신호가 몸에서 오잖아요. 이를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작은 통증이 되고 그래도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병으로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균열, 작은 누수와 같이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안전 점검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소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서 고쳐주면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이니 법칙은 이걸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예방이 되겠죠. 제가 아까 건강검진 비유를 했었는데 병원 건강검진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미리 치료해서 그 병을 막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시설 안전 점검도 똑같습니다. 건물이든 교량이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조치해서 나중에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1차 목적입니다. 물론 점검을 하시면서 시설물이 깨끗해지고 혹은 점검 이력을 남겨두면 건물 신뢰도가 올라가서 그 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효과겠죠. 핵심은 안전입니다. 작은 결함을 초기에 발견해서 보수를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설물 안전 점검의 주요 목적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약간 법률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은 좀 헷갈릴 수 있죠. 시설물의 종류, 범위를 구분하고 안전점검, 진단 실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법이 우리 시설 안전점검과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하나씩 살펴보죠.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를 다루는 법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지 건물 안전점검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아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대지 조건 등 건축 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기준들을 담고 있죠. 이것도 안전진단 절차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법은 비교적 최근에 체계화된 법으로 건축물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안전정보과 연관성이 꽤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 관리법에도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착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는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왜 이 특별법이 정답이냐 하면 이 법이 바로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건축물 관리법도 유지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가진 것은 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시설물의 종류, 범위를 구분하고 안전점검, 진단, 점검, 실시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딱 이 특별법의 역할이죠. 혹시 이름이 길어가지고 헷갈리시면은 흔히 줄여서 시특법,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사업에서 이 특별법 내용을 몇 번 접하게 될 건데요. 어, 저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긴급 안전 점검은 어떤 상황에서 시행되는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보기에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새로운 시설이 건설될 때,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건축물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즉 위험 징후가 보일 때 실시한다입니다. 긴급 안전 점검이라는 말 자체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긴급이니까 평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발적인 위험 상황에서 실시하는 점검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건물에 큰 균열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집안 침하로 건물이 기울 것 같다던가 폭발이나 화재 등의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때는 원래 정해진 점검 시기가 아니어도 바로 점검팀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다른 보기를 보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는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이건 정기 안전 점검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정기 점검은 1년마다 혹은 반기마다 하기도 하지만 그건 긴급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설이 건설될 때는 신축 공사 중에 검사나 준공 검사 등을 말하는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용 전에 검사하는 걸 연상케 하지만 이들도 긴급 점검과는 상관없습니다. 긴급 안전 점검은 평소 일정과 상관없이 위험이 감지될 때 실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정에 없던 응급 점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 시설을 점검할 때, 이거 뭔가 금이 많이 갔는데,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게 바로 긴급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사업초에 배포드린 매뉴얼에도 있는 점검이나 진단 개요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제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에도 점검 및 진단 개요라는 제목이 나오고 시설물 등급 얘기도 이어졌습니다.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라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시설물을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 3종 시설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3종 시설물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보기들이 준공 후 5년 경과, 10년 경과, 15년 경과, 30년 경과 이런 식으로 연도만 적혀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3번입니다. 사실 연도만으로 3종 시설물을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15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의 개념을 이해하자는 거였습니다. 네, 우선 제가 1종, 2종, 3종 시설물을 간략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부장님 교육에도 진행이 됐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종 시설물은 규모가 크거나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량, 댐, 고층 건물 같은 것들이겠죠. 네. 이종 시설물은 일종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중에서도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규모나 중요도가 일종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3종 시설물은 1종이나 2종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중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자체나 관리 주체가 해당 시설을 지정이나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정 대상 범위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취약시설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3종 시설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더욱 작은 시설물들 중에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특별법상의 1, 2, 3종 분류 밖의 이야기인데 우리 스마트 매니저 활동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합시다. 네, 여섯 번째 문제가 소규모 취약시설과 관련이 있었죠. 다음 중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의 안전점검 대상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왜 하필 소규모 취약시설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종이나 2종 같은 큰 시설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도 뚜렷하고요. 전문가들도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취약시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곳을 생각해 볼게요. 규모는 작지만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죠. 그런데 경로당 건물이 안전한지 누가 꼼꼼히 챙길까요? 건물주나 지자체에서 가끔 볼 수는 있겠지만 전담 관리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 해도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분들은 장사하시느라고 바쁘니까 건물이나 시설 안전까지 세세히 못 챙길 수 있죠.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우리 매니저님들께서는 바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죠. 네. 자, 일곱 번째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란 질문이었어요. 보기로 유치원, 경로당, 전통시장, 어린이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이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것이죠. 네, 정답은 유치원입니다. 왜 유치원이 정답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도 그렇고요. 어린이집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해서 일정 규모 이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 관할의 학교 개념입니다. 건물 안전 관리는 별도로 하겠지만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원은 보통 초등학교가 비슷한 규모의 공공시설이고 관리 주체가 분명하고 안전점검 체계도 따로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작은 규모의 시설이 많고 사회복지 영역이라 취약시설 분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지정한 소규모 취약시설 목록에는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소규모 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활동 범위를 알아야 점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로 작은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고요. 학교, 유치원, 병원과 같은 것은 별도 체계로 관리되거나 규모가 커서 1종이나 2종이나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는 합니다. 네, 다음 중 경로당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 기준으로 경로당 50% 이상이 조적조 형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네, 주로 1층이나 2층 규모고요. 평균 면적 200제곱미터 내외고 주요 결함은 균열, 누수, 단차, 침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안전점검을 몇 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법적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2번은 반드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여기서 포인트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자분들은 위험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도 더 철저하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안전 점검은 우리가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처럼 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설비 전반을 점검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로서 이 주기 또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시설 담당자분이 이번에 점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은 법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열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규모 취약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안전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란 질문입니다. 보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정답은 통신안전입니다. 왜 통신안전이 답이었냐? 안전점검표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소규모 취약시설을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에 시설물, 전기안전, 가스안전, 소방안전,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런 항목들이 쭉 있죠. 뭐, 그런데 통신안전이라는 항목은 체크리스트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에 비상통신이나 어, 경보 연락망과 같은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전화선, 인터넷 같은 거는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죠. 네, 다음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 주소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바로 저희 시스템 주소인 www.sfms.or.kr입니다. 네, 이거 놓치신 분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FMS는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가 아니라 1, 2, 3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시트법 시설들의 점검, 유지 관리 이력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SFMS는 SFMS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활용하는 시스템이죠. 다음은 CSI는 뭘까요? 건설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고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추락 사고 방지나 현장 관리 이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JIS는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지하 공간, 지하 시설물, 뭐 예를 들어서 지하실, 지하도로 뭐 이런 거를 안전을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12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A와 B는 같은 점검팀이고 시스템 내 동행 점검원을 설정할 때 옳지 않은 문항을 찾는 문제였어요. 쉽게 말해서 두 분이 같이 점검을 나가셨을 때 SFMS 시스템에 서로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기들 중에 틀린 것을 찾는 거였으니까 네,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즉, 동행점검원은 반드시 쌍방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A가 B를 등록하고 B도 A를 등록해야 서로 동행점검원 관계가 제대로 형성됩니다. 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양쪽 다 해야 할까요? 사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정보 공유를 시켜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만 등록하실 경우에는 등록 안 한 쪽이 작성한 보고서를 상대가 볼 수가 없고 당연히 실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분 다 서로를 등록해야 서로의 결과를 열람하시고 공동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13번째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었습니다. 다음 중 신규 시설물 주소 검색 조회 결과에 선택해야 되는 대장 정보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신규 시설물을 등록할 때 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중 어떤 정보를 우선 선택해야 하느냐? 그 순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문제에 출제를 했고요. 네, 저희 SFMS에서 신규 시설 등록하실 때 주소로 검색하시면은 세 가지 경로가 있죠. 첫 번째로 시설물 대장 조회 결과. 이거는 이미 SFMS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면은 결과가 뜨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관리하던 시설물이면은 목록에 나오는 거고요. SFMS에는 없지만 국가 건축 행정 시스템, 즉 세움터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한다면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세움터 건축물 대장 조회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SFMS에는 없지만 건축물로는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직접 입력입니다. 위 둘 다 해당이 없으면은 새로 정보를 손으로 수기로 입력해 가셔가지고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죠? 네. 이거는 주소 입력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어, 이거는 뭐 퀴즈도 퀴즈지만은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중복으로 시설 등록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꼭 먼저 검색하셔가지고 이 시설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직접 입력이나 뭐 이제 세움터로 등록하셔가지고 중복 등록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관리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1순위 기존 데이터 활용 저희 SFMS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세움터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접 입력하는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14번째 문제도 시스템 사용 관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설물 기본사항 입력 단계에서 미입력 시 다음 페이지 이동이 제한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네. 이거는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해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쉬운 내용이실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4번 시설물명과 전경사진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작하시려면 일단 시설을 등록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 두 가지를 안 쓰면은 그 다음 단계, 즉 보고서 작성 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단계가 안 눌려집니다. 시스템상 이 두 가지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체크리스트로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인 동수, 층수, 마감재를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전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15번째 문제는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생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보고서 생성 단계에서 점검 결과 승인 요청을 꼭 선택해야 된다. 1번. 네.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분들은 보고서 생성하실 때 점검 결과 승인 요청을 꼭 선택해 주셔야 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보고서 생성 및 승인 요청 이후 관리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점검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나 시설물명을 오기했다던가 등등의 이유로 데이터로서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희 쪽에서 판단이 되면은 재점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보고서 생성을 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체크리스트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이게 옳지 않은 문항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 시스템에서는 체크리스트부터는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보고 생성을 깜빡했거나 중간에 브라우저가 꺼지거나 해도 입력했던 점검 체크리스트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점검 이어가기를 하면 이어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볼까요? 보고서 생성 후 보고서 조회, 보고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네, 보고서 생성하시고 보고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장 내용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 재산 피해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화재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자, 다음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지만 현장에서 항상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7번 문제 함께 보실게요. 소화기 압력이 정상인 경우 압력계 바늘이 놓인 구간의 일반적인 색상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녹색입니다. 이건 하단 사진처럼 이렇게 소화기 앞에 붙어 있는 압력계만 잘 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압력계 초록색 구간이 있고 바늘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소화기 압력계는 왜 볼까요? 소화기는 내용물이 가압 상태로 보관돼 있어야 불이 났을 때 분사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부 압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압력계입니다. 색깔별 의미를 정리하자면은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분사할 힘이 부족한 상태, 압력 부족, 그리고 빨간색은 압력이 과충전되어 과다한 상태입니다. 너무 압력이 높아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용기 폭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18번 문제, 건축 구조에 대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철골 부재가 주요 부재인 구조 형식이 아닌 구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요. 구조 형식이란 건물이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뼈대를 뭘로 만들었냐 이런 질문이죠. 그럼 각 구조 형식별로 주요 부재를 볼까요? 네, 철골 구조는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철골 구조는 말 그대로 철골, 즉 H빔, I빔 같은 굵은 강철 부재를 주요 구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층 빌딩, 창고, 체육관 같이 넓은 공간을 기둥 없이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네, 경량철골조는 이름처럼 C형강 각 파이프와 같이 얇고 가벼운 철제를 쓰는 구조입니다. 작은 상가, 창고,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등에서 많이 쓰죠. 네, 여기도 주요 부재가 철골입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거는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를 합친 형태인데요. 철골 기둥을 세운 뒤에 콘크리트로 감싸가지고 구조적 강도를 높인 방식입니다. 강도와 내화성을 동시에 찾기 위해 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철골이 주요 부재로 포함되죠. 문제의 정답이었던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 구조는 건물의 뼈대를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엔 철골이 아닌 철근이 들어갑니다. 철근. 철근과 철골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넣었어요.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숨어 있는 철막대이고 철골은 H빔이나 대형 철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19번 문제는 옥상 및 지붕 방수층 점검 관련 문제입니다. 옥상 및 지붕 방수층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 하부층 벽체의 균열 여부입니다. 옥상이나 지붕을 점검하실 때는 방수층 손상이 되진 않았는지, 물 고임 없이 구배는 양호한지, 배수구가 있는지, 있다면 막히진 않았는지, 컨테이너나 간이 수형과 같이 과도한 적재 하중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난간이 있는지, 있다면 높이는 적정한지, 흔들리진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부층 벽체 균열 여부는 옥상이나 지붕 점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벽체 균열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건 구조 점검 항목이지 방수층 자체를 점검할 때 직접 확인하는 항목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벽체 균열은 실내, 실외, 외벽 점검에서 따로 보는 항목입니다. 네, 이제 부대 시설 점검 항목에 대해 잠깐 다뤄볼게요. 부대 시설 분야의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옥상 물탱크 설치 여부 확인입니다. 우선 부대 시설이란 어떤 것일까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서 부대 시설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토목시설, 난간, 점검로를 의미하고요. 이 항목들은 체크리스트 20번, 25번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옥상 물탱크 설치 여부는 건축시설 중에 일반 시설에 관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 19번, 용도 변경 또는 물품 적치로 적재 하중이 적용되는 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반 온라인 교육 평가에 나왔던 주요 문제들과 해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도 한 번씩 싹 정리하고 나니까 어지간한 개념은 다 훑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추가로 1차 퀴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다룬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실용적인 문제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1차 퀴즈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 약 3주간 진행한 1차 퀴즈 기억나시죠? 저희가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도 드리고 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 너무 쉬운 문제죠. 다 아실 만한 문제를 낸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호한 부분은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보고서 피드백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SFMS에서 사진 3장 이상 첨부는 시스템상 보고서 생성의 형식적인 최소 요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3장 찍었으면 다 찍은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세장은 어디까지나 최소치고요. 양호한 상태의 사진도 올려주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 양호를 눌러주셨으면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최소 한 장은 첨부해 주셔가지고 점검한 항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빙이 남도록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보기도 있었으니까 잠깐 짚어볼게요. 주요 마감재는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시설 개요 입력 단계에서 지붕, 외부, 내부, 외부, 내부 마감재의 종류를 고르는 부분이 있는데 3가지까지 체크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시설 면적은 조회된 결과가 없을 경우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대장이나 세움터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까지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번째로 유지관리 형태에서 전임자 배치는 시설물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틀린 거는 첫 문장 사진 관련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양호해도 사진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건 약간 용어 혼동을 유도했던 문제인데요. 시설물 주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종해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종해시설은 시설물 주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설명하자면 자, 보기에 나왔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건물을 뭐에 쓰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은 동네 상점, 학원, 작은 병원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용 건물 종류입니다. 시설물 주 용도라는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가입니다. 우리가 점검표 작성할 때도 그 시설의 주 용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면 노유자 시설, 뭐 경로당에 체크할 수 있고요. 뭐 반면에 종외 시설은 앞서 다룬 1, 2, 3종 분류에서 종 밖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외 시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즉 특별법상 분류 개념이지 건물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3번 문제 해설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출제 오류로 인해서 실제 문제에는 4번 보기가 도막이 아닌 시설물 안전법으로 잘못 기재되었어요. 네,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제가 보기를 항목을 수정하긴 했는데 시설물 안전법을 선택하신 분들도 중복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방 마감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사이딩 패널입니다. 사이딩 패널은 말 그대로 건물 외벽 측면에 붙어 있는 패널 재료예요.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은 외벽에 사각형 강판이나 PVC로 된 판을 붙이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이딩 패널입니다. 왜 사이딩 패널이 지붕재로 부적합하냐면은 설계 용도 자체가 벽면용입니다. 빗물이 위에서 흐르는 상황보다는 옆으로 튀는 정도를 가정하고 만듭니다. 지붕은 완전 수평에 가깝게 덮이니까 방수 성능 요구가 훨씬 큽니다. 사이딩 패널은 그 정도 방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방법이나 중량을 견디는 방식도 달라요. 지붕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고요. 위에선 눌렀을 테니까 기와나 콘크리트처럼 묵직하게 얹거나 방수 시트처럼 밀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벽 패널을 지붕에 쓰면은 바람이 쉽게 들릴 수도 있고요. 겹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기도 쉽죠. 내구성 면에서도 햇빛과 비를 수평으로 받는 지붕은 훨씬 혹독한 환경인데 사이딩은 세로벽에서 쓰는 거라서 약간 다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화기 점검 요령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네, 1번 소화기 제조 회사를 확인한다. 입니다. 이게 소화기 점검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1번 규정된 위치에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필요한 개수만큼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정상 용력 녹색에 있는지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보거나 흔들어서 분말이 굳어 있진 않은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분말 소화기는 안 흔들어주면 가라앉아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흔들어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화기의 제조 연월을 확인해서 수명이 다 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분말 소화기에는 제조 후 10년 지나면은 압력은 괜찮아도 교체하라고 권고하죠. 네, 요즘은 이런 투척용 소화기도 많이 보이죠. 불이 난 곳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소화기입니다.
네, 병처럼 생긴 용기 안에 소화 약재가 들어있고 불에 던지면 용기가 깨지면서 약재가 흙 뿌려져서 불을 끄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네, 사용이 간편합니다. 힘이 약한 노인분들이나 아이도 던질 수 있을 정도니까 누구나 초기에 대응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입니다. 큰 불은 못 끄지만은 막 불꽃이 튀기 시작한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일반 소화기는 압력 관리를 해야 되고 가루가 굳으면 흔들어야 되고 그런데 투척용은 그냥 두면 됩니다. 네, 간편하죠. 이거는 간이 소화용구로 분류되는데 보통 4개를 한 세트로 비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간이 소화용구 4개를 두면은 소화기 한 대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부록 설명이었고요. 다음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LPG 저장 용기 점검 요령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당연히 4번 가스 누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 불을 켜본다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LPG 저장 용기라 하면은 흔히 LPG 가스 큰 통을 말합니다. 가정집 마당에 놓인 LPG 탱크나 업소 부탄가스 큰 통들이 있죠. 이런 걸 점검할 때는 주변에 불꽃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혹시 누출이 있어도 불이 붙지 않게 안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배관이나 용기 표면에 손상이나 녹 균열이 없는지 봅니다. 누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 주체에게 가스 냄새를 맡은 적 있는지, 최근에 이상 없었는지, 그리고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청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이 되어 있고 부식을 막기 위한 보호 커버도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일곱 번째 문제는 분전반 앞에 적재물이 있다면이라는 상황형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정리해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입니다. 전기 분전반이란 각각 건물에 전기 차단기가 모여 있는 박스를 말합니다.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실제로 경로당 점검을 가보면은 분전반 앞에 신발짝 물건들이 놓인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 물건을 두면 안 될까요? 만약 건물에서 전기 화재가 났거나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를 내려야 할 때 그 앞에 짐이 잔뜩 쌓여 있으면은 스위치를 못 내리잖아요. 초동 대처가 늦어집니다. 네, 그리고 발화 위험도 있습니다. 전기 판넬 자체도 열이 날 수 있는데 앞에 가연성 물질이 닿아 있으면은 혹시 스파크가 튀거나 과열되었을 때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점검이나 유지 관리할 때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정기 점검 하러 온 기사분이 짐부터 치워야 한다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항상 분전반 주변 1m 이내에는 깨끗이 이것이 규칙입니다. 분전반을 점검하실 때 점검 사항이 또 있죠. 네, 바로 분진, 이물질, 누수 유무입니다. 분전반 내부를 확인하실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육안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손 대시면 안 돼요. 여덟 번째 문제는 전기안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전기 사용량입니다. 이건 전기안전 점검 항목이 아니죠. 이건 효율이나 비용 문제일 뿐 안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아요. 물론 너무 사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간접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럼 전기 안전 점검 때 뭘 보느냐? 음, 오래된 전선이나 쥐가 갈근 전선과 같이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문어 발식 사용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네, 이거 문어 발식 표현은 멀티탭 하나에 여러 개 꽂고 또 거기에 돼지코를 여러 개 더 꽂고 이런 거입니다. 네, 한 콘센트에 많은 전열 기구를 쓰는 경우죠. 과부하 위험이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 콘센트에 최대 1500와트 이하로 써야 하고 멀티탭 연결은 2단계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 가보시면은 멀티탭에 또 멀티탭을 연결한 경우가 너무 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탭 컨센트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컨센트에 먼지가 쌓이면은 습기를 머금거나 또는 콘센트 안에 거미줄, 뭐 벌레 사체 이런 게 들어가서 누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먼지나 벌레 때문에 콘센트가 타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된 콘센트는 청소가 필요하고요. 사용 안 하는 콘센트에는 안전캡을 씌우는 게 좋습니다. 뭐 요 문제도 일반 상식 같지만 정기 안전 점검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는 담장 점검 항목 중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이었습니다. 담장의 안전점검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기울었는지, 금 갔는지, 부서진 곳 없는지입니다. 정답으로는 기울기, 균열 여부, 파손 여부가 맞겠죠. 네, 보기 1번에 낙서 유무와 2번에 담장 높이와 조경 상태, 뭐 3번에 색상 유지 상태는 법규나 미관 문제이지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그렇다면 담장을 점검할 때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울기입니다. 담장이 똑바로 서 있어야 안전합니다. 눈에 띄게 기울었다면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계로 대보거나 수직줄을 내려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균열입니다. 담장에 금이 가 있으면 특히 관통되는 균열이나 길게 쭉 간 균열은 붕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조접 담장이라면 줄눈 빠짐이나 균열로 한쪽이 무너질 수 있고요. 콘크리트 옹벽이라면은 균열로 토합을 못 견디는 상태일 수도 있죠. 네, 세 번째로 파손 여부입니다. 담장 일부가 부서졌거나 구멍이 뚫렸다면 역시 강도 저하로 이어지고요. 구조 전체가 약해집니다. 누가 부딪혔다거나 나무 뿌리가 파헤쳤다거나 이런 부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울기, 균열, 파손 세 가지로 조합된 답이었고요. 여기서 담장은 시설 중에 뭐 작은 요소인 것 같지만 사고 나면은 위험한 요소예요. 담이 무너져서 행인 사망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건물만 보지 말고 옆에 담장이나 옹벽도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담장은 건물보다도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옹벽은 담장 점검 요소에서 배수공이나 배수로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요. 맡김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문제입니다. 균열 크기가 동일할 때 균열 발생 위치 중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기둥입니다. 이건 사실 건축 구조 상식인데요. 똑같은 크기의 균열이라도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심각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주요 구조 부재입니다. 기둥에 금이 갔다? 이거는 수직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 금이라면 심각한 구조 손상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힘을 제대로 못 받을 위험 상황이라 봐야 합니다. 네. 뭐 청장 쪽에 균열이 가도 위험하긴 하겠지만 요거는 대부분 미장이나 마감재 균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슬라브의 균열이라 해도 기둥만큼 치명적이진 않죠. 네, 외벽 마감재는 건물 겉면에 타일이나 물타일 마감재 뭐 이런 거에 금이 간 것, 미관상 문제입니다. 뭐 방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건물 구조가 무너질 조짐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외벽에 넓게 대각선으로 균열이 있거나 뭐 조적 구조에 계단식형 뭐 균열이 있다면은 요거는 구조적인 균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마감재를 뜻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마감재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구조체가 아닌 마감층 균열로 본 겁니다. 어, 떨어질 위험은 있으니까 뭐 타일이나 이런 거 점검하실 때 두드려 보고 타일이 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옥상 방수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최상단에 방수용으로 바른 도막이나 시트에 균열이 난 겁니다. 뭐 이거는 물샐 위험이 있어도 건물 붕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균열 발견 시에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를 알려드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균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치와 방향, 형태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기둥이나 보 같은 구조 부재의 균열은 작아도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에 미장 균열은 크더라도 구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균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현장에서 이 균열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균열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균열자 사용을 어떻게 하냐? 네, 하단에 사용 방법을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균열자를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 균열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1번 육안으로 봤을 때 균열이 가장 큰 지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네, 배포된 균열자를 해당 부위에 대고 균열 너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필로 측정한 위치에 체크 표시를 작게 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날짜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0.3mm 2025년 4월 2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균열이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가 있어요. 자, 갔는데 자, 균열이 어디가 큰가요? 자, 이 부분이 크죠? 이 부분을 균열자를 대고 이 부분의 크기를 잽니다. 크기를 재고 그 크기를 측정한 지점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균열의 크기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 균열을 발견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쉽죠? 이렇게 하시면은 다음 점검 시에 이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여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반영해서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 매니저분들께 모든 구조 해석을 바라진 않지만 균열을 발견하셨을 때 이 균열은 진행되고 있는 균열인가 또는 위험한 균열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전문성을 기르시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퀴즈의 10문항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 정리하느라고 내용이 꽤 많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현장에서 유용한 내용이길 바랍니다. 업무가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몇 번 점검을 나가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이걸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을 미리 발견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면은 일의 의미도 더 커지고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사업 소식을 빠르게 전달 받으실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왼쪽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화면에 뜨는 링크를 열고 우측 상단에 이런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저희 사업 소식을 빠르게 전달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채널 내에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제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더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시설 관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고요. 그럼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